안녕하세요. 빈센트 반 고 내 영혼의 자서전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목을 제겐 고통을, 가족들에겐 평화를 이라고 잡아 보았는데요. 주로 빈센트의 그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빈센트는 파리에서 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아르이라고 하는 곳, 즉 프랑스 지역으로 가서 밀밭을 비롯한 대자연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가운데에서도 고갱과 연루되어 있는 아픔이 있었죠. 즉 귀를 자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그 간질로 밝혀져 있는 그런 그 정신병을 앓게 되죠. 이 고통을 참아내다가 결국은 자청에서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레미에 있는 동안에 비로소 고흐의 작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여럿 벌어지게 됩니다. 즉 빈센트는 생레미에 있는 동안 여러 전시의 작품을 출품하게 되고 호평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호평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기에는 빈센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은 빈센트의 생에서는 가장 빛나는 순간을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정신병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빈센트를 우리는 마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빈센트가 생레미로 오게 된 것은 귀를 자른 이후에 정신질환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그 빈센트는 자청해서 생레미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빈센트가 귀를 자른 것은 1888년 12월 23일, 즉 성탄절을 이틀 정도 앞둔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르레 계속 나오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더구나 4월 18일에는 89년이 되겠죠. 4월 18일에는 테오가 요하나 봉제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빈센트는 나름 뭐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 후원자였던 테오가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본인의 가족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꾸민 동생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후원을 바란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중압감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정신병을 치료를 하든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빈센트는 그 1889년 5월 8일에 드디어 생폴 드 무솔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생레미에 있는 생폴 드 무솔 병원은 그 빈센트가 지내던 아르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농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은 아니에요. 뭐 차로 가면 한 40분 정도?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 그 17세기경에 지어진 그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즉 아우구스티노에서 운영하던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이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정부에 귀속되면서 정신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생레미에 있는 생폴 드 무솔 병원이었던 거죠. 여기에 와서 빈센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 오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철창이 있는 동물원 같은 곳에 갇힌 그 미친 사람들의 생활을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다 보니 정신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가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정신병도 다
다른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처음 경험하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어떤 공포를 갖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빈센트는 그 심한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병을 나만이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병에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을 감당하기로 마음먹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생리미에서 만난 그 페이롱이라는 담당 의사는 왜 그 빈센트가 간질병에 걸리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청각이 아주 예민해져서 바깥의 소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귀를 잘라버림으로써 그 환청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빈센트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 자신을 흥분시킬 수 있는 일을 좀 삼가하면 좋겠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일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책을 읽는다거나 마음을 동요시킬 만한 어떤 사건들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제때 식사를 하고 과도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병은 호전될 수 있다라고 페이롱 의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그 생레미 병원에 있으면서 빈센트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환자들로, 즉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 가득 찬 그 병동 안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있고 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를테면 비록 악을 쓰며 울부짖거나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모를 우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테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나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언제 내가 발작을 할지 몰라요. 내가 발작을 일으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보통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방을 합니다. 순회 진료를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 환자들과 같이 지내요. 그래서 내가 발작을 일으키면 다른 환자들이 나를 1차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간에 어려운 처지를 보살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우정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도 우정이 발생한다라고 빈센트는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병동 안에서 소년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이들끼리 이제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있죠. 근데 그 빈센트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가 거의 서로 말을 걸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실수를 동반하죠. 그래서 자기 속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거의 서로에게 말을 섞지 않는 관계.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빈센트가 입원한 지 6주가 지나자 의사 페이롱은 빈센트에게 아뜰리에로 쓸만한 작은 방이 딸린 병동으로 옮겨줍니다. 그 방의 창문 밖에는 그 쪽빛 하늘과
폭으로 쓰러진 밀밭들이 보이는 그러한 방이었다고 하죠. 그러므로 처음에 그 빈센트는 방에서도 바깥 풍경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이는 밀밭이라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그림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생레미에 있을 때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돼요. 홀로 고독하게 하늘로 치솟고 있는 나무, 그게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죠. 어찌 보면 빈센트에게는 사이프러스 나무야말로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백성의 목소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상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다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예 그 나름대로 그 빈센트의 차도가 보이자 그 병원 측에서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 후로 빈센트는 이제를 메고 예전처럼 이 수도원 밖에 나가서, 이 병원 밖에 나가서 그 농부들과 자기가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빈센트가 다시 원기가 급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즉 빈센트는 밖으로 나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숲, 바퀴벌레가 빠져있는 그 숲도 아주 탐욕스럽게 혹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왜? 먹어야 일을 하니까.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2끼 정도 먹으면 충분하죠. 그러나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을 꼭 먹어야 돼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3끼를 먹어야지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빈센트는 스스로 화가이지만 화가가 하는 일이 농부의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으니 원기를 회복하려면 먹어야 한다라고 빈센트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빈센트를 살게 하는 힘은 그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 산을 배경으로 한 밀밭을 그린 겁니다. 이 하늘 보세요. 이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어딘가 그 굼실거리면서 막 그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 조옹이라도 하는 듯이 밀밭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녀들 사이에서는, 그 이 환자들을 돌보던 수녀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빈센트에 대해서. 즉 그가 미쳤기 때문에 한사코 이 상황에서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림에 미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미쳐버린 것인지 서로 수군대했다는 거죠. 사실 그 이 당시에 태우에게 오는 편지들을 보면 빈센트는 이 수녀님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일종의 그 종교적 광신도처럼 보인다라고 빈센트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경 바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종교적 어떤 그 중독 현상 뭐 이런 것으로 빈센트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빈센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센트가 자기가 처한 그 옹색한 상황, 즉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타인들의 어떤 그 비난을 살 만한 그러한 곳에 갇혀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끝내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드라큘라의 어떤 한마디였습니다. 빈센트는 생님이라고 하면서 드라큘라가 쓴 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탐독을 했죠. 그 가운데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이빨도 없고 숨도 쉴 수 없었을 때 나는 그림을 발견했다.
빈센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생리미에서 그 빈센트가 그린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밤이죠. 하늘을 보세요. 하늘로 치솟고 있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교회당에 있죠. 이 교회당은 실제로 그 생레미에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원래 그 빈센트가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 보았던 쥔데르크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여기다 옮겨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인생의 말기, 삶의 그 막바지에 달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시 솟아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부모란 자녀를 야단치면서도 끌어안아주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빈센트는 끝없이 어떤 가정에 대한 그리움, 가정을 갖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따뜻한 가정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이제 컸죠. 그러나 늘 실패했던 일이기도 했죠. 이 별이라는 밤, 이 그림은 그 미국의 현대미술관에 지금 걸려 있죠. 뉴욕에 있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89년도 6월에 그렸으니까 뭐 생레미가 이제 한 달 만에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의 밤하늘을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이 온천지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진동하고 있다고. 해와 달이 서로 만나 빗무리를 이루고 하늘에서 만들어진 큰 무리의 구름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구름과 뒤엉켜서 하나가 되려고 한다. 하늘에서 밀려 내려온 구름과 땅에서 솟구쳐 올라가는 구름이 서로 뒤엉켜서 하나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빈센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하늘의 축복받은 영혼과 땅 위에 있는 착한 영혼이 하나로 되는 극적인 순간이다. 땅 위에 있는 착한 영혼과 하늘의 축복받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순간을 축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별들이 다 원형이죠. 이 원형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 마치 이 둘의 만남을 축복하라는 것처럼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 하늘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뾰족한 첨탑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있죠. 이 마을은 잠들어 있어요. 교회의 불도 꺼져 있죠. 이 교회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빈센트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은 교회에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성령은 이미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닐까? 아마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테오도 그 요한나와 결혼식을 할 때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지 않고 암스테르담 시청 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친구인 빈센트의 친구인 룰랭도 굉장히 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죠. 네, 불 꺼진 교회. 그러나 이 어두운 지상 너머에 있는 저 하늘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휘돌아 올라가고 있는, 지상의 절기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이프러스 나무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는 그런 말도 해요. 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 옆에서 빛나는 이 별들은 바로 하늘의 눈물처럼 보인다. 이 사이프러스 나무 곁에 있는 이 별들은 하늘이 눈물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이 아주 사이즈가 큰 그림이었으면 어찌보면 더 장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빈센트는 테오의 후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작은 캔버스 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뉴욕에 가서 이 그림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가끔 이 고흐의 그림을 영상에 담아서 전시하는, 영상으로 전시하는 전시회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데서 막 크게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정말 황홀하죠. 이 별과 관련해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작품은 사실은 밀레의 작품을 에서 차관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밀레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밀레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고, 아래 것은 이제 잘 아는 빈센트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죠. 밀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밤이 보여주는 그 광채를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사람들은 바람의 노랫소리, 바람이 들려주는 그 노랫소리와 침묵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침묵과 노랫소리를 통해서 무한을 느껴야 한다고. 그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하느님이죠. 밤에 빛나는 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둠을 비추는 하느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밀레는 그리고 싶었다는 거죠. 이어서 밀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변함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러한 빛들을 생각하면 너무 놀랍다. 그 빛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비추어주고, 우리 이 세상이 산산조각이 날 때에도 고마운 태양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 세상의 절망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삶의 기쁨과 그 고단함을 응시하고 계시는, 침묵 속에서라도 응시하고 계시는,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이 아니겠는가. 저 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으로 건너가는 통로 혹은 무한을 느끼게 된다라고 밀레는 얘기하는 거죠. 그 영감을 받아서 빈센트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여동생 빌헬미나에게 빈센트가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미국 시인이었던 슈트먼의 시를 읽어본 적이 있니? 슈트먼은 미래에서, 아니 현재에서도 건강하고 인간적이고 강렬하고 솔직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노동이 존재하는 이 세상 위에 펼쳐진 별빛이 비치는 커다란 둥근 하늘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노동이 존재하는 이 세상 위에 펼쳐진 그 둥근 하늘과 그 둥근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별빛에 대해서 휘트먼이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 별빛은 결국 하느님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일 거야 라고 빈센트는 빌헬미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휘트먼의 생각을 빌어와서 천공에 빛나는 저 별들이야말로 영혼의 흔적, 밀레식으로 표현하면 무한의 흔적, 결국 하느님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그 무엇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 빈센트의 영성, 빈센트가 그 절망과 가난과 고독 가운데 고뇌하면서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하느님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느님은 저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과 별의 역동적인 흐름, 그 환한 빛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도 끝끝내 절망할 수 없게 하는 심, 바로 그것이 하느님이죠.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 혹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일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으로 남는 빛이다. 즉 어둠을 밀어내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빛으로 남는 빛, 그것이 별이고 달이겠죠. 하느님은 이 고난의 시절에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현존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생매매에 와서 빈센트는 이 밀밭에 대해서도 더 극적으로 접속됩니다. 이 그림은 밀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그 농부를 그린 거죠. 근데 보시면 이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그 대낮에 태양이 장렬하고 이 하늘이 온통 태양빛, 즉 노란색입니다. 들판은 황금색으로 물결치고 있죠. 즉 이 화면 전체를 노란색 계열의 색채가 완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의 입장에서 보면 추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즉 밀의 죽음이 밀을 수확하는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죽음 그 자체가 이 황금빛 출렁이는 이 작용하는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죽음은 아주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확을 하느라 떼약볕에 온 힘을 다해 떼약볕 아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농부에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그건 그가 베어들이는 밀이 바로 우리들이다. 인류다. 인간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사람과 이 반대되는 그림이죠. 씨를 뿌리는데 거두는 거니까. 그러나 이 밀들의 죽음 속에는 슬픔이 없다. 태양이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환한 대낮에 발생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밀의 죽음에는 슬픔이 없다. 어쩌면 빈센트는 이런 장엄한 밀밭에서 베어지는 밀이삭처럼 죽기를 희망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온 세상이 그분의 빛으로 완전히 가득 찬 상태, 팽팽한 은총 가운데에서 죽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그림이죠. 아주 삐쩍 마른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열매도 없는 게 거의 시들어가는 나무예요. 수확도 없이 시들어가는 나무를 한 그루 그려놨어요. 이 넘실거리는 밀밭과 극대조되는 모습이죠. 태양이 떠 있으나 이 태양이 이 나무에는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은 슬픔이 있죠. 여한이 있겠죠. 그러나 이 전체의 그림의 톤은
죽음을 목도하는 생명력,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충만한 생명력, 그 생명력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레미에서 주로 많이 그렸던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이었으니까, 겟세마네라는 게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뭐 기름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의 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 올리브 나무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가 가지가 곧게 올라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뒤틀려 있습니다. 예?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빈센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들의 멸시와 학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이 올리브 나무에 얼룩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올리브 나무에 뒤틀린 이 모습이 예수님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바라기가 빈센트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상징이었듯이 이 사이프러스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고통스럽게 하늘을 향해 치솟는 사이프러스, 온몸을 뒤틀고 있는 올리브 나무, 이것은 예수님의 슬픔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올리브 나무들은 푸르게 잎사귀를 두르고 뒤틀려 있지만 그 위로 태양이 은총처럼 내리고 있어요. 태양볕이 은총처럼 내리고 있죠. 이 뒤틀림, 예수님의 슬픔 한가운데에도 하느님의 은총, 자비의 그늘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갱이 그린 거예요. 즉 올리브 정원의 그리스도,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고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이 두 그림은 고흐가 그린, 즉 빈센트가 그린 올리브 나무 그림입니다. 근데 그 고갱이의 그림이라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마치 뭐 이렇게 천둥 맞은 참나무 같은 느낌? 이런 걸 느끼게 하죠. 올리브 나무가 아니에요. 그림을 보면. 고갱이 그린 그림은. 제목은 올리브 정원이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정원의 그리스도인데 올리브 나무가 없어요. 오른쪽 그림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 숲이죠. 그리고 알필산의 올리브 나무 전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다 생레미에서 그린 거죠. 빈센트가. 빈센트는 그 고갱이 그린 올리브 정원의 그리스도를 보고 굉장히 절망하죠. 탄식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고갱은 올리브 나무를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라는 이름만 들었지 올리브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해서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려놨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관찰한 것을 이 그림에서는 담고 있지 않다. 그걸 보고 그런 게 내 신경을 긁는다 라고 빈센트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화가들의 의무가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다. 내가 올리브 나무를 그리고 싶어. 올리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또 왜 몸이 저렇게 뒤틀리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올리브 나무에게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올리브 나무를 형상화시킬 수 없다라고 빈센트는 늘 생각했죠. 내가 밀밭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난 밀밭을 그릴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직접 그리지 않아. 이게 빈센트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어떤 화가들은 그냥 막 상상해서 막 그리는 거예요. 오히려 고갱의 이 그림은 빨강머리 예수 뭐 이 정도로 제목을 붙이면 더 적절치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좀 호되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죠. 이 고갱이 그린 이 그림은, 이 그림의 문제는 악몽이다. 더러운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현학적이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그냥 어떤 방식으로라도 담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거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그 모습을 사실은 뒤틀려 있는 이 올리브 나무, 이 한 그루를 그리는 것으로 오히려 그분의 고뇌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빈센트는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그 신문에 미술평론가였던 이사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평론을 썼어요. 근데 그 이사크손은 이렇게 쓴 거죠. 고흐에 대해서 빈센트 반 고흐는 깊은 정막의 밤속에서 신음하는 외로운 개척자이며 자연과 더불어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영웅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엄청난 호평을 한 거죠. 근데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빈센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크 손이라는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 몇 장, 파리에 어디 걸려있는 그 그림 몇 장을 보고 영웅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나를 한번 보거나 내 그림을 깊이 응시하면 달려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테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이사크손에게 나에 대한 기사 앞으로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야기하더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센트가 아르레서 또 그 이전에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그 미술계 안에서 새롭게 평가를 시작하고 주목받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레벤그룹 전시회에 세잔, 르누아르, 시냐크, 로트레크와 함께 빈센트도 자기 작품을 출품을 합니다. 즉 추수하는 사람, 앞에서 보았던 이 그림이죠. 이 추수하는 사람하고 자화상을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9년 9월이 되면 앵대팡당 그림 전시회에도 출품을 하게 돼요. 이때 출품했던 작품이 그 유명한 아이리스, 붓꽃이죠. 이 아이리스 이 그림하고 별이 빛나는 롱강의 풍경,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그림에서도 이제 항상 그 빈센트가 특히 그 청춘 남녀 아니면 그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런 그림을 중간에 삽입시키고 보통의 경우에 이런 풍경을 그릴 때는 빈센트는 늘 사람을 함께 그려넣어야 된다는 어떤 뭐 강박이라고 할까요? 그럼 아마도 이 자연 자체와 대자연과 인간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경 안에 꼭 사람을 그려놓습니다. 이 두 작품 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브뤼셀에서 열린 20인전에도 출품을 해요. 1890년 1월 18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후에 얼마 후에 태호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형의 그림이
꽤 비싼 가격에 팔렸어. 테오가 빈센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붉은 포도밭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팔렸는데 400프랑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화가들이 작품을 팔게 되면 보통 한 50프랑? 65프랑? 뭐 이 정도 가격이 통상적 가격인데 400프랑이면 꽤 괜찮은 작품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 화가였던 보후의 누이인 안나 보후가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오가 축하해 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형의 작품을 빈센트 당신의 작품을 유럽에서도 팔 수 있게 될지 몰라. 그리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페이롱 의사가 허락을 해준다면 이 400프랑 돈도 생겼고 하니 파리로 형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왜? 파리에도 좋은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가세입니다. 가세라는 의사인데 아주 유쾌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파리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오베르슈르루아즈라고 하는 곳에 집이 있고 주중에는 파리에 와서 병원 일을 좀 돌보다가 대부분의 시간은 그 오베르슈르루아즈에 있는 자기 집에서 지내는데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본인 스스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고 많은 화가들과 특히 인상파 화가들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가세라는 의사고요. 그 사람이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분이 형을 돌봐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쪽 일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 페이롱 의사에게 얘기를 해서 파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베르 슈르루아즈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림도 팔리고 이제 그 생레미의 정신병원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알베르 오리에르라고 하는 평론가가 빈센트 그림에 대해서 평론을 썼는데 그 평론을 빈센트가 굉장히 흡족해 합니다. 즉, 그 400프랑짜리 그 자기 그림값이죠. 그 수표를 받은 지 2주일째 되던 날 테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편지와 함께 보내준 것이 르 메르큐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잡지죠. 그 1호를 보내줬어요. 거기에 고독한 화가 빈센트 반 고라는 평론이 실려 있었어요. 오리에르. 이 오리에르는 그 후로 계속 고흐와 관계를 맺고 고흐가 죽은 다음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제목 자체가 빈센트에게는 저 사람이 나를 좀 아는군 이라고 느끼게 했을 것 같아요. 고독한 화가. 여러분들이 그 빈센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쭉 보면 거의 뭐 하루 건너 고독하다는 얘기를 해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하는 것, 외롭다고 하는 건 일종의 이해받지 못함이죠. 내 작품을 이해할 이 어디 없을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글쎄요. 빈센트에게는 베르베르나 혹은 테오? 그 밖에 뭐 정말 우정을 나누었던 롤랭이라든가 드니 부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그 오리에르는 빈센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모든 작품을 특징 짓고 있는 것은 그 넘쳐나는 힘과 표현의 격렬합니다. 딱 맞죠? 사물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더러는 무분별해 보일 정도의 형태의 단순함,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오만한 욕구, 드로잉과 색채에 대한 열정, 그 모든 것 속에 때로는 사납고 때로는 순진하고 섬세한 강렬한 인간,
한 남성, 한 대담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때로는 사납고, 때로는 순진하고, 때로는 섬세하고, 때로는 강렬한, 바로 그 사람이 빈센트라는 거죠. 그 사람은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사물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전적인 긍정, 미랄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걸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건강한 육체와 그렇게 균형 잡힌 정신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의 위대한 시민들의 진실을 뛰어넘고 있다. 즉, 교양 있는, 균형 잡힌 네덜란드 시민들의 의식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곳, 더 높은 것을 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캠퍼스를 특징 짓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성실한 연구, 인간의 표피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사진 찍듯이 외면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깊은 곳을 연구해서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의 대상들의 그 정수, 고갱이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과 진실에 대한 깊은, 거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순진무구한, 집요한 그 사랑의 결과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불을 밝힌 이 영혼을 가진 강건하고 진실한 화가가 대중들에게 과연 제대로 인식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날이 올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불을 밝힌 영혼을 가진 이 강건하고 진실한 이 화가, 그 화가는 대중에게 쉽게 인식되지 않을 거다. 그는 우리 동시대인의 그 부르주아 정신으로는 이해하기에 너무 단순하고 동시에 너무나 미묘하다. 부르주아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그림이, 어찌 보면 아주 미묘해서 그 진가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 고흐와 같은 계열의 화가를 빼고는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 글을 봤을 때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빈센트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오리에르는 이 사람을 알아본 거죠. 이 세상 동시대인들에게 이해받지 못하지만 그 신실한 불이 환히 켜있는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 평론가는 알베르 오리에르, 이 사람은 직감한 겁니다. 얼마 후에 동생인 테오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라고 짓습니다. 즉, 빈센트 반 고흐의 남동생인 테오의 아들, 즉 조카가 빈센트 반 고흐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선물로 그 새로 갓 태어난 아기가 머물 그 요람 위에 걸어두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있는 꽃이 활짝 핀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태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이 필요하다면 그 고통은 나에게 주시고 테오와 요한나 그리고 빈센트를 이루어진 그 가족에게는 당신의 평화만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그 알을 했을 때 그 카페의 주인이죠. 굉장히 그 빈센트를 아껴주었던 그 마담 진우라는 카페 주인이 병석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자 그 진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서 보내줍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죠. 진우 부인은 전통적인 옷을 입고 책을 앞에 딱, 그 당시 그 부르주아지 근대의 교양인이라면은 그럴 법한 그러한 형상으로 진우 부인을 그려서 보여주죠. 이게 먼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분홍색 배경 위에 사선을 그은 것은 이것은 그 진우 부인에게 보내는 나의 어떤 그 애정이다,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 간질병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받으면서 그 창작품도 역시 그렸지만 모사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림이 팔리고 동생이 빈센트, 즉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빈센트는 밤새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모사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빈센트가 행했던 모사 작품은 이 생레미에서 그린 드라큘라의 그림 가운데 3점,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2점, 그리고 밀레의 그림 가운데서는 20점 정도를 모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드라큘라의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모사한 작품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나머지 3점은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그림. 밀레의 그림인데 양털 깎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곡식단을 이렇게 묶는 사람, 밴딩이죠. 밴딩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톤은 사실은 다 비슷해요. 딱 봐도 빈센트의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화보다 훨씬 단순하고 색감이 선명하고 역동적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밝은 톤,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그 모사 작품을 집중적으로 그렸는데요. 주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와 밀레와 드라큘라의 작품을 그렸어요. 여기서 이분이 이제 렘브란트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 사진, 이게 이제 드라큘라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곳이 밀레입니다. 이게 다 초상화죠, 이분들의. 빈센트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들처럼 주의 깊고 섬세하며 지적이고 자신의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력과 자기인식에 충만하다. 무관심한 냉철함은 보이지 않고 생명을 경시하지도 않는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자들과 같은 모습이다. 내가 존경하는 그 예술가들은 자신의 고통과 생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틀에 막히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이 삶 그 자체에 탄탄하게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충만했고 그 사랑이 충만했고 삶의 과정에서 상처받았던 그런 여자들처럼 그렇게 죽는다. 드라큘라처럼 그들은 미소 띈 따뜻한 얼굴로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빈센트 반 고흐가 되고 싶은 자아일 수도 있어요.
상처에 민감하고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밀밭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광부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존재들에 대한 특별한 시선,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술가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렘브란트고 밀레고 드라큘라였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다. 아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이 당연히 계시지라고 느끼는 거예요. 박제되어 있는 죽은 철학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내가 뿌리칠 수 없는 권유를 계속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 바로 그러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고 난 느낀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과 누군가의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가정과 그리고 밀밭의 넘쳐오르는 그 힘 안에 그분은 존재하신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빈센트가 모사했던 작품 가운데 드라큘라의 피에타가 있습니다. 이것을 탄식하는 성모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그렸는데요. 거의 약간 대칭으로 그렸는데 거의 구도는 똑같아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빈센트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붉은 그 핏자국이 좀 더 선연하고 이 온몸이 노란색, 즉 빛의 컬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과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노란색 하늘의 배경 아래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센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입을 다물고 한마디 불평도 없으시다. 하느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오셔서 이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청한 것이라 해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견디기가 아마도 어려웠을 거다. 라고 그리스도와 공감하고 있는 빈센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빈센트는 밀레를 아주 흠모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레 작품이 20점 넘게 모사를 했죠. 그 밀레와 그 빈센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보면 그 밀레는 그 고우가 한 23살 정도 됐을 때 죽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밀레와 빈센트와는. 당시 그 빈센트는 구피라랑 그 파리 지점에 근무를 할 때였는데 파리의 그 룩상부르에서 열린 그 밀레의 파스텔 및 휴오모 경매가 있었어요. 그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밀레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가 보리나주를 떠나서 1880년에 브뤼셀에서 처음 휴오모를 공부할 때 최초로 모사한 그림, 펜으로 모사한 그림이죠. 연필로 모사한 그림이 만종입니다. 밀레.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빈센트는 특별히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그리게 돼요. 그것은 선교사로서의 자의식, 여전히 화가이면서도 그런 자의식이 계속 발동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고 싶어. 아마 이런 마음이 빈센트로 하여금 씨 뿌리는 자를 자꾸
그리게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그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썩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썩어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종교적 열정, 그것이 밀레를 탐닉하게, 밀레에 빠져들게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밀레의 후원자이자 화가였던 상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상시에가 쓴 장 프랑스와 밀레의 삶과 예술이라고 하는 평전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완전히 밀레에게 빠집니다. 특별히 밀레가 한 얘기 가운데, 나는 결코 고통 없이 지내지 않을 것이다. 고통은 예술가 자신을 가장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밀레가 한 얘기를 특별히 가슴에 담아둡니다. 아마도 이 밀레의 이야기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빈센트,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빈센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밀레도 이렇게 얘기했어.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센트가 밀레의 그림을 그리는 것, 혹은 렘브란트와 드라큘라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하게 모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민기 무슨 헌정 앨범 이런 거 만들잖아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빈센트가 드라큘라와 렘브란트와 밀레의 그림을 그린 것은 그들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그분들의 작품을 모성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낮잠이라는 작품이죠. 왼쪽의 작품은 이제 밀레가 그린 거고요. 오른쪽 작품이 빈센트가 그린 겁니다. 빈센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밀레의 그림은 언제나 다시 그려보고 싶은 거였다. 농촌 풍경과 농부들은 내 멍든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는 가장 순수한 인간의 삶이다. 그것은 언제나 언제 어떻게 그려도 좋을 정말 그런 소재다. 씨 뿌리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 그들의 일상, 해가 뜨면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지면 보금자리로 돌아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보다도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힘써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 그러한 그 농촌의 풍경과 농부들의 일상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나로 하여금 그들을 그리게 한다 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890년 3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열렸던 앵데팡당 전시회도 빈센트는 10점이나 출품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가 여러 전시회 빈센트 작품이 대중들 앞에 보여지는 시기예요. 이 앵데팡당의 10점이 출시가 됐는데 이때 비로소 빈센트가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객마저도 이번 전시회는 빈센트의 그림이 이 전시의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를 마치고 나서 빈센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가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화가에게 끝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고 있는 화가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화가에게선 계속적인 창조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중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화가는 기존에 그리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그림을 그렸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성공한다는 것은 곧 함정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빈센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그림이 대중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그 바로 이 순간 나 자신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거고요.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이미 나름 꿰뚫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자네 성공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빈센트는. 한편 그 생레미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숨막히는 어떤 그 한편 생레미에서의 생활이 지속되면서 일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틀리에도 주어지고, 때로는 그 수도원 밖으로 나가서 그림도 그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정신병원의 그 갇혀있는 생활 자체가 나 자신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라고 빈센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내가 지금 갇혀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빈센트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동하는 수인들,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잠시 사방이 벽이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산보를 잠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니겠는가? 바로 이들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레미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모사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활하는 나자로라는 그림입니다. 이 빈센트의 부활하는 나자를 보게 되면 이 두 여인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건데, 이 두 여인은 룰랭 아주머니나 오기스트 룰랭이죠. 그리고 드니 부인을 그려넣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활이 되어서 깨어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벌떡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빈센트의 모습이죠. 내가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지만 힘껏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거를 그린 것 같아요. 다행히 하늘엔 태양이 떠 있죠. 그리고 이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주변도 역시 노란빛이 머물고 있지만 힘은 없어요. 그래서 빈센트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이 부활하는 나자로라는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지금도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힘을 주고 있는 것은 롤랭 부인이나 혹은 진우 부인,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빈센트는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가 그린 마지막 자상입니다.
생레미에서 그린 마지막 자아상. 이 그림을 보면 그 풍상을 겪은 얼굴이죠. 그러나 여전히 눈빛은 아주 또렷합니다.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다가올 죽음의 건너편을 응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초상화, 이제 자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이 울고 있는 노인이죠. 요 그림입니다. 요 아래 채색되어 있는 그림. 요 그 목탄으로 그린, 연필로 그린 이 그림은 82년에 그린 거고요. 슬퍼하는 여인은 83년에 그렸어요.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늘 고통과 슬픔에 주목했던 빈센트였죠. 근데 생레미에 있으면서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채색화로 그리는 거죠. 채색을 해서 그리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테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890년 5월 4일인데요. 생레미 생활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하느님 앞서서 1년이 넘도록 참아왔으니 이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지루함과 슬픔으로 숨이 막힐 것 같다. 그림을 그리는 일도 시급하다. 이곳에서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 이곳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미쳐가는 모습을 보아왔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제발 너도 원하니까 페이롱 의사에게, 담당 의사한테 잘 얘기를 해서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다오 라고 테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마치 위험한 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 감시인을 붙이려고 하는 건 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난 그런 걸 거절하고 싶다. 내게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게 되어서 나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 이 고통은 광기보다 더 강한 법이다. 내가 비록 그 광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그 광기보다 내가 여기서 겪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라고 동생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테오가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서 그리고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레미에 있으면서 이 빈센트가 늘 일상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거나 간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3달에 한 번이면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그 발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미리 빈센트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발작이라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빈센트는 생각을 했고, 페이롱 씨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5월 16일에 이 편지를 테오에게 보내고 나서 한 열이틀 정도 있다가 결국은 테오가 있는 파리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파리에 머물다가 이어서 오베르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마지막 시간들을 빈센트가 보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 빈센트가 오베르에서 누구를 만났고 거기서 어떤 그림을 그렸고 어떻게
그 거대한 그 밀밭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